자, 이제 그 421페이지에 보시면은 또 희석주당이겠죠. 어제 이제 잠깐 끝날 때 잠깐 얘기했지만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기본이라는 게 있는데, 자, 기본이라는 게 유통보통지수분에 그 다음에 보통주당기순이다 이렇게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희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선다는 거냐면은, 자, 유통보통지수에다가 뭘 더하냐면은 그 권리를 행사하면 보통주가 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보통주로 간주하는 주식수를 계산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잠재적 보통주라고 한다고. 그래서 잠재적 보통주식수를 여기다 계산해요. 이렇게. 요거를 이제 보통주라고 간주해 버리는 거예요. 자, 이걸 간주한 다음에 여기다가 뭘 계산하면 위에다가 보통주 단계순액에다가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더해요. 이렇게. 자, 뭘 더하는지는 뭐 나중에 얘기하면 되는 거니까 요 위에 있는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요거를 희석 단계순액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희석 단계순액. 거기 보시면 거기 산식이 있죠. 421페이지 거기 산식을 보시면 제일 밑에 박스에 보시면 희석주당 순이익은 희석단기 순이익을 그 밑에 있는 걸로 나눈 거잖아요. 그래서 희석단기 순이익이라는 게 뭘로 계산된 거냐? 여기 있는 보통주 단기 순이익에다가 뭔가를 더해서 계산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 뒤에 있는 요 두 개를 뭐라고 하냐면은 요 비율을 있어요. 요 비율하고 요 비율하고 이렇게 두 개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요 앞에 비율을 우리가 기본주당수익이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이렇게. 요 뒤에 걸 뭐라고 하냐면 잠재적 보통주의 주당이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잠재적 보통주의 주당이익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자, 그러면 뭐란 거냐면 희석이라고 하는 것은 뭐란 거냐면은 기본 주당이익에다가 희석 잠재적 보통주의 주당이익을 더한 거예요. 단순하게 더하게 되면 얘하고 얘를 더할 때 반드시 이 희석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보다 작아야만 돼요.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 공부했던 물상이라는 게 있는지 모르겠네. 이러면 또 너무 오래된 얘기가 되죠. 요즘 과목이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간에 뭐 물리 뭐 이런 쪽에 비슷한 과학 이런 쪽에 가보면은 희석이라는 걸 하잖아요. 희석. 그 희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농도를 낮추는 걸 희석이라고 한다고요. 뭐 멀리 생각할 거 없이 술 먹으러 가면 이게 소주를 시키잖아요. 네? 술 달라 그러면 진로에다가 이 진로병에 여기다가 이제 알 수 없는 한자가 막 쓰여져 있어요. 굉장히 복잡한 한자가 그게 희석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소주에는 두 가지 종류의 술이 있다고요. 희석식 소주하고 증류식 소주하고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소주를 만들 때 대부분의 술들은 전부 다 희석식이에요. 희석식이라고 하는 것은 소주 원액에다가 뭐 뭘 붓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물 붓는다고 생각하면 물을 부어서 만든 거예요. 그게 희석식이에요. 농도를 낮춰서 만든 거. 증류식이라는 것은 뭐 끓여서 만드나 뭐 이럴 거예요. 증류식 소주는 거기 제주도에 가면 한라산이라는 소주가 있어요. 그게 증류식이에요. 예? 이렇게 되면 또 술에 굉장히 일가견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일가견 없어요. 이게 뭐 한류가 뭐예요? 한라산이라는 술이 이게 증류식이에요. 술 중에 대부분의 술들은 다 희석식이에요. 희석식. 근데 희석식인데 희석이라고 하는 것은 농도를 낮추는 걸 희석이라고 한다고. 자, 그러면 농도가 낮아지려면 여기서는 뭐가 돼요? 주당이익이 줄어들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주당이익이 줄어들려면 자, 요거에다가 요걸 더할 때 반드시 요 잠재적 보통주의 주당이익이 기본보다 작아야만 되죠. 그래야 희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자, 이제 희석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게 폭탄주 만드는 건데 우리가 이제 폭탄주를 만들어 먹잖아요. 폭탄주를. 왜 폭탄주를 만들어 먹죠? 그거는 우리가 양주를 이렇게 먹는데 양주를 그냥 먹으면 너무 독해요. 이게 40도기 때문에. 그렇죠? 너무 독하잖아요. 여기다가 만약에 맥주를 섞어 먹게 되면 농도가 좀 낮아지잖아요. 그래서 맥주를 이렇게 섞어요. 맥주를. 그럼 농도가 쫙 떨어지죠. 맥주 5도면 그럼 농도가 얼마로 떨어지냐면 한 뭐 20도 정도로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떨어지면 술이 부드러워서 술이 안 취한다고요. 네? 이렇게 먹는 술이 있어요. 또 이런 술도 있죠. 술에는 이런 술도 있는 거예요. 어떤 술이 있냐면은 맥주를 먹어요. 맥주 5도짜리 맥주를 먹는데 너무 물 같아서 먹기 싫잖아요. 그럼 좀 독하게 먹으려면 여기다가 양주를 섞어요. 이렇게 양주를 섞는다고. 양주를 섞게 되면 양주 40도짜리를 섞게 되면 이것이 뭐가 되냐면은 이게 한 20도로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좀 독해지죠. 그럼 술 먹을 만 하잖아요. 예, 이런 폭탄주가 있고 이런 폭탄주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폭탄주는 뭐냐면 농도를 낮췄잖아요. 이런 걸 희석식 폭탄주라고 한다고요. 희석식.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농도가 높아졌잖아요. 이런 걸 반희석식이라고 한다고. 반희석식 폭탄주. 뭐 다른 말로는 이거는 뭐 원자 폭탄주, 이건 수소 폭탄주 이러기도 해요. 그런데 근데 얘기는 뭐냐면은 생각을 해보시면 자, 이 기본에다가 주당이익을 더하잖아요. 주당이익을 더하는데 이 주당이익이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고 할 때 이 주당이익을 합쳐갖고 희석을 계산해 보면 농도가 떨어지겠죠. 반대로 얘가 더 큰데 두 개를 섞어보면 농도가 올라간다고요. 그럼 반희석화가 된다고요. 반희석화가 되는 것은 희석이 된 게 아니라 반희석된 거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걸 더하지 않아요. 이렇게 희석 효과가 있는 것만 더하는 거예요. 희석 효과가 있다는 얘기는 여기 있는 잠재적 보통주의 주당이익이 반드시 얘보다 작아야만 되죠. 예? 그래서 거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421페이지에 보시면 제일 위에 보시면 잠재적 보통주가 있는데 그 정의를 보시면 잠재적 보통주는 보통주를 발행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유자에게 부여된 금융상품이나 계약 등을 말한다. 잠재적 보통주는 모두 희석 주당익을 계산할 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희석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그 영향을 고려하는데 이러한 보통주를 희석성 잠재적 보통주라고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잠재적 보통주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희석 효과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걸 계산하고 난 다음에 이 잠재적 보통주에 희석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검토를 해야 돼요. 그 이제 뒤에 나오는 희석 효과의 검토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나중에 해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잠재적 보통주를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하는데 이 잠재적 보통주에 해당하는 건 자, 잠재적 보통주에 해당하겠어요. 잠재적 보통주에 해당하겠는데 이 잠재적 보통주에 해당하는 우리가 이제 금융상품은 우리가 이제 지분상품일 수도 있고 채무상품일 수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어떤 게 있냐면 첫 번째 전환금융상품이라는 게 있어요. 어제 얘기했던 전환사채, 전환우선주가 있다고 첫 번째. 423페이지를 먼저 한번 보시면 제일 위에 보면 가로 1번에 전환금융상품 있죠. 자, 전환금융상품 있어요. 전환금융상품. 이 전환금융상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게 있는 거죠. 여기에는 가장 대표적인 게 전환사채, 그 다음에 전환우선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환우선주 이렇게 다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자, 또 뭐가 되냐면 옵션과 신주인수권이라는 게 있어요. 옵션과 신주인수권. 자, 옵션과 뭐가 있냐면은 신주인수권이라는 게 있죠. 신주인수권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는 전환금융상품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권리를 행사하면 그 유가증권 자체가 주식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요거 전환사채에서는 사채가 뭘로 바뀌어요? 주식으로 바뀌죠. 이렇게. 전환우선주에서는 우선주가 주식으로 바뀌어버리잖아요. 이렇게. 자, 이렇게 바뀌는 게 전환상품이에요. 전환금융상품. 그 다음에 옵션이나 신주인수권은 권리를 행사하게 되면 뭐가 되냐면 회사에 돈이 들어와요. 권리를 행사하면 돈을 납입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자, 권리를 행사하면 행사 시 돈이 들어오죠. 행사 시 현금의 납입이 있게 되는 거죠. 자, 현금이 납입이 있다는 점에서 납입이 없는 전환금융상품과 다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국제외 기준에서는 우리나라 기준도 그랬지만 주식 선택권을 또 별도로 다뤄요. 주식 선택권. 주식 선택권을 별도로 다룬다는 얘기예요. 주식 선택권. 자, 주식 선택권은 뭐냐면 주식 기준 보상거래에서 발행한 그 주식 옵션이에요. 옵션. 여기는 이 옵션과 똑같은 건데 일반적인 옵션은 그냥 옵션이고 얘는 주식 기준 보상거래에 따른 옵션이에요. 그러니까 옵션은 그냥 옵션도 있고 주식 기준 보상거래에 따른 옵션이 있다고요. 근데 우리가 옵션을 발행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콜옵션을 발행한다고 얘기한다면 콜옵션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예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있다. 그러면 삼성전자의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발행한다고. 증권회사들이 그 옵션 거래를 한다고. 개별 주식에 대해서 옵션 거래를 요즘 주식 CCP 보면 나와요. 근데 이게 쓰레기 같은 회사들은 안 하고 좀 좋은 회사들, 삼성전자 또는 현대자동차 이런 큰 회사들만 해요. 큰 회사들을 상대로 해서 이 삼성전자를 예를 들어서 50만 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이렇게 만들어서 자기네가 판다고. 증권회사들이. 그러면 이걸 만들어서 파는데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옵션이라고 하는 거 말하자면 이게 일반적인 옵션이고 우리가 저번에 주식기준 보상거래에서 했던 거는 종업원한테 주는 거죠. 3년 동안 우리 회사에 의무적으로 근무해주면 내가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거는 주식 선택권이에요. 네? 이름은 뭐 약간 뭐 달라요. 이게. 얘는 종업원한테 준 거고 얘는 뭐한테 준 거예요? 일반인한테 돈 받고 파는 거예요. 그냥. 그런 점에서 약간 틀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기준에서는 이 세 가지를 따로따로 다루고 있다고요. 이렇게. 자, 그러면 주식 선택권인 경우에도 어떻게 되죠? 권리를 행사하면 돈 들어오죠. 권리를 행사하면 현금의 납입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개념적으로. 그러면 이제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422페이지 그림 21-7이 있어요. 21-7을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은 어제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렇게 됐죠. 자, 어느 날 우리가 회계 기간 중에 기중에 권리를 행사하게 되잖아요. 권리를 행사하게 되면 자, 권리를 행사한 부분도 있고 행사하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얘기했죠. 자, 권리를 행사하게 되면 이 행사한 날부터 마지막 기간까지를 우리는 유통보통주주에 포함시켰어요. 주식이 발행됐으니까. 전환사채나 전환우선주도 전환권을 행사한 날부터 보통주로 본다. 어제 얘기했잖아요. 신주인수권과 옵션인 경우에도 주식을 발행한 날부터 하는 거죠. 납입일부터. 그러니까 주식 선택권도 마찬가지고 얘나 전부 다 권리를 행사한 날 그날부터 유통보통주에 포함시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잠재적 보통주를 계산할 때는 뭐라는 거냐면은 이걸 전제로 까는 거예요. 이러한 전환사채나 또는 전환우선주 또는 옵션이나 신주인수권 또는 주식 선택권 이런 것들을 최초로 발행하는 시점부터 얘를 보통주로 보는 거예요. 최초로 발행하는 시점이 언제냐? 먼 옛날이었을 거 아니겠어요.
먼 옛날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전환사채를 발행한 날도 있을 테고 전환손주를 발행한 날도 있겠죠. 그 다음에 신주수권을 발행해 준 날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종업원들한테 주식선택권을 부여한 날도 있겠죠. 자, 그날부터 얘를 보통주로 그냥 간주해 버리는 거예요. 그날부터 보통주로 간주해서 지금까지 계속 보통주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올해 것만 계산할 거거든요. 시험에서 일단 올해 것만 계산할 거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계산 되겠죠. 요게 요날부터 보통주로 본다는 얘기예요. 얘도 이날부터 보통주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자, 여기서 이제 주의할 거는 실제로 보통주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를 이제 오해하시게 되는데 여기까지 하고 얘기 끝내면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또 궁금해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주식기준 보상거래에서 3년 동안의 가덕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자, 가덕기간이 3년이 3년 동안 의무적으로 근무하면 그 다음부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자, 그럴 때 이 부여한 날 현재로 자, 주식선택권 100개를 부여했다고 할 때 100개를 부여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기간 중에 어느 시점에 이 두 번째 회계년도 요게 이제 2009년이라고 한다면 이 2009년도에 만약에 우리가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한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 이때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한다고 가정할 때 우리는 틀림없이 이 기간 중에는 권리를 행사하는 게 불가능하다고요. 우리는 권리를 언제부터 행사할 수 있냐면 이날 이후부터 권리를 행사하는 게 가능한 거잖아요. 자, 우리가 잠재적 보통주를 계산할 때는 이 100개를 이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가 없는가는 따지지 않아요. 그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뭐만 따지냐? 1월 1일 현재 요때부터 주식선택권을 부여를 했으니까 이날부터 얘를 그냥 보통주를 발행했다고 그냥 간주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실제로는 12월 31일 현재 입장에서 본다면 내년도 이후에 먼 훗날 보통주를 발행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걔는 무조건 잠재적 보통주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도 있냐면은 이런 경우는 뭐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자면 자, 전환사채가 이렇게 3년 만기 전환사채가 이렇게 있었다고 해보죠. 이렇게. 근데 전환사채 발행일이 언제냐면은 자, 7월 1일 발행해서 얘가 어떤 해 6월 30일까지였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그냥 4월 30일 3월 31일까지라고 해보세요. 4월 1일부터 이렇게 했다고 해보죠. 자, 그러면 이렇게 했다고 할 때 자, 우리가 요때가 12월 31일이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회계기간이 이렇게 끊어지겠죠. 이렇게 끊어질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회계년도가 2009년이라고 할 때 2009년도에 잠재적 보통주를 계산한다고 가정할 때 이런 생각을 하나 해보시면 돼요. 이게 전환사채라고 가정할 때 자, 전환사채는 이때부터 3년 동안의 전환사채 만기일이 있는데 전환사채는 만기일로부터 한 6개월 전까지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나머지 6개월 정도는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해요. 일반적으로. 6개월일 수도 있고 5개월일 수도 있고 뭐 이렇다고요. 왜 그러냐면은 전환사채 만기가 예를 들어서 만기가 12월 30일이라고 해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자 6월 30일까지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이 기간 동안에는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자, 왜 그랬냐면은 만약에 6월 30일 현재로 100억에 여기 이제 액면 금액이 100억이에요. 그 전환권을 행사하자면 100억을 갚아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제 요날부터 이제 물어보기 시작하는 거죠. 전환세를 발행한 사람은 돈이 없어요, 지금. 돈이 없기 때문에 이 100억을 갚아야 되는데 갚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전환권을 행사할지 안 할지를 먼저 결정해 줘야 된다고요. 근데 이 회사가 만약에 투자자가 전환권을 행사할까 안 할까를 결정 안 해준 채 계속적으로 하루 이틀 3일 4일 흘러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100억을 진짜 마련해야 되는 것인지 100억을 마련하려면 돈 든다고요. 은행도 찾아다녀야 되고 100억 좀 빌려달라 해야 되고 안 되면 하다못해 사채를 발행해서 100억을 줘달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만약에 할래 안 할래 이랬다가 가만히 있다가 요날 가서 갑자기 생각해보니까 안 하는 게 좋겠어. 100억 내놔. 이러면 망하잖아요. 그렇죠? 또 100억을 다 마련해놨는데 이때 와서 미안해 나 권리 행사하고 싶어. 이래버리면 100억을 쓸 데가 없잖아요. 갑자기 돈 다 빌려놨는데. 그렇기 때문에 전환사채는 한 6개월 정도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끔 한다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때부터 이때까지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요날부터 요 미래의 기간에 걸쳐서 12월 30일 현재로 볼 때 앞으로 얘가 보통주가 될 가능성은 전혀 없죠. 그럼 얘는 잠재적 보통주가 아닌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보통주가 될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거예요. 아예. 그러면 얘를 주식이라고 간주해야 될 이유가 우리가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개념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날 현재는 권리를 행사해서 보통주가 될 가능성이 있었잖아요. 하지만 그건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마찬가지로 이때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죠. 그래도 안 따진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미래의 시점에 어느 시점에 권리를 행사해서 보통주가 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최초 발행일부터 보통주라고 본다. 그런 얘기예요. 실제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없는 따지지 않아요. 그래서 주식선택권은 일반적으로 요 회계기간 중을 막네요. 가득기간 중일 걸.
그럼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기초의 권리 행사했다고 본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가끔씩 이런다고요. 아니 기초의 권리를 행사할 수도 없는데 그걸 왜 행사했다고 보나 하고 그 주식수를 다 빼고 계산하려고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계산한다는 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 기간하고 요 기간하고 요 기간을 합쳐서 요 기간을 가중평균하셔야 돼요. 이렇게. 요걸 가중평균하게 되면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잠재적 보통주라고 하는 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식수를 계산해서. 이게 주식수를 계산해서. 자, 그러면 이제 거기 있는 그림이 있으니까 거기 있는 그림 422페이지 제일 밑에 그림을 보시면서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수에 포함되는 기간과 잠재적 보통주식수에 포함되는 기간은 항상 12개월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제일 위에 첫 번째 문단에 파란색 글씨로 써놨죠. 잠재적 보통주식수의 계산에 포함되는 기간과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의 계산에 포함되는 기간의 합은 언제나 12개월이 된다. 이 두 개를 합한 게 언제나 12개월이다 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도 12개월. 근데 만약에 전환사채나 저런 잠재적 보통주들이 단기에 발행한 것도 있어요. 전기 전에 발행한 거는 12개월이 돼야 되겠지만 만약에 이 중에서 어떤 것들은 4월 1일 날 발행했다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기간에는 보통주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절대로. 자, 그런 경우에는 이 합한 기간이 9개월이 돼야만 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이 그림을 한번 잘 보시고 422페이지에 보시면 그림 24-7에서는 전기 전에 발행한 부분은 합쳐서 1년이고 그 다음에 단기에 발행한 거는 단기 발행일부터 계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423페이지에 오면 가로 1번에 보면 전환금융상품에 대해서 얘기하면 일단 이거 생각을 하시고 이 생각을 하셔갖고 일단 잠재적 보통주식수에 포함되는 기간과 유통보통주식수에 포함되는 기간은 항상 1년이 된다. 이 생각을 무조건 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걸 생각해 보세요. 자, 전환금융상품은 자, 이게 뭐가 됐냐면 이렇게 됐던 거죠. 이렇게 1년이 있다고 할 때 요날 현재 1월 1일 권리를 행사했다고 가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권리를 행사했다고 가정하게 되면 뭐가 되냐면 주식이 발행돼요. 하지만 돈은 들어오지 않는다고요. 그렇죠? 개념적으로 볼 때도 주식을 발행해서 현금을 조달한 다음에 그 돈을 가지고 사채를 상환하게 되는 거니까 절대로 돈이 안 들어오죠. 따라서 이 전환금융상품 같은 전환사채나 전환우선주는 1월 1일 날 전환권을 행사했다고 가정하는 전환가정법이라는 걸 적용해야 돼요. 전환가정법, 여기서 전환가정법을 적용하죠. 전환가정법이라는 걸 적용하는데 전환가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1월 1일 날 전환권을 행사했다고 그냥 가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걸 전환가정법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 전환가정법에 따르면 주식이 발행되겠죠. 자, 주식이 발행되게 되면 발행되는 주식수가 몇 주인지를 계산하시면 돼요. 몇 주라고 이렇게. 이걸 가지고 가중평균하게 하면 되죠. 그래서 전환가정법, 전환금융상품은 여기 보시면 파란색 글씨로 기초의 권리를 행사했다고 가정하는 전환가정법을 적용한다. 다만 단기에 발행한 경우에는 실제 발행일에 권리를 행사했다고 가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초의 권리를 행사했다고 가정하는 것을 우리가 전환가정법이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용어 자체를. 자, 그런데 가로 2번에 보면 옵션과 주식 매입권이 있어요. 옵션과 주식 매입권. 그 주식 매입권이라는 게 여기는 신준수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신준수권이 주식 매입권이에요. 기준에서는 또 용어를 조금씩 다르게 쓰기 때문에 또 일치시키면 참 좋겠는데 거기서 얘기하는 주식 매입권은 정확하게 신준수권이에요. 신준수권이 원래 워런트거든요. 이게 워런트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그거는 뭐 여기서 얘기하기는 좀 그런 거고. 자, 뭐면 어때요? 상관없어요. 신준수권이든 주식 매입권이든 다 좋은데 신주인수권부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가 영어로 이렇게 된다고요. 신주인수권부사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있다고. 본드 네? 이렇게 돼 있어요. 워런트 이렇게 돼 있다고요. 이렇게. 네? 이 워런트라고 돼 있어요. 워런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워런트는 신주인수 보증권이에요. 아무 관련 없는 제3자한테 신주를 발행해 주겠다고 보장해 준 증권을 신주인수 보증권이라고 한다고. 그걸 여기서는 또 뭐라고 번역했냐면은 주식 매입권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이게 용어 일관성이 없어서 그냥 번역할 때 자기네 마음대로 막 번역해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그 무엇이든 좋아요. 뭐 주식 매입권이든 신준수권이든 옵션이든 다 좋다는 얘기예요. 자, 이것은 뭐냐면 일단 권리를 행사했다고 가정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것도 뭐냐면은 자,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면 자, 1월 1일 날 권리를 행사했다고 가정한다 그런 얘기예요. 일단. 자, 그러면 1월 1일 날 권리를 행사했다고 가정하는 걸 뭐라고 해요? 전환가정법이라고 한다고. 그렇죠? 물론 이제 이것은 전환증권이 아니니까 전환금융상품이 아니니까 전환가정법이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은데 그러면 이제 권리행사가정법이라도 좋아요. 그냥 통칭해서 그냥 전환가정법이라도 별 문제가 안 된다고.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우리가 그냥 권리행사했다고 하는 걸 그냥 전환가정법이라고 해보세요. 자, 전환가정법을 적용하게 되면 1월 1일 날 발행될 주식수가 있겠죠. 그러면 주식수가 몇 주인지를 일단 계산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자, 그런데 문제는 전환금융상품과는 달라서 옵션이나 신주수권인 경우에는 이날 현재 권리를 행사했다고 가정하면 돈이 들어와야 돼요.
권리를 행사하면 돈 들어오잖아요. 권리를 행사하면 돈이 들어오니까 이날 이제 권리를 행사했다면 돈이 들어온 걸 우리가 꼭 고려를 해줘야 된다고. 자, 그럼 돈이 들어온 걸 갖고 어떻게 고려해 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제 희석주당순익이라는 게 저기서 계산할 때 계산했죠. 여기다가 자 보통주, 유통보통주식수를 계산했고, 자 여기다가 뭘 계산했죠? 잠재적 보통주식수를 계산했죠. 이렇게. 그러면 잠재적 보통주식을 계산할 때 뭘 했어요? 주식을 발행해줬다 그런 얘기잖아요. 주식을 발행할 때 뭐가 됐죠? 주식을 발행할 때 돈 들어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주식을 발행할 때 돈이 들어왔어요. 자, 현금의 유입이 있었죠. 자, 현금의 유입이 있다고 그냥 가정하는 거예요. 실제 돈 들어온 건 아니고. 그럼 이 유입된 현금이 뭘 했겠어요? 그것이 단기순익을 만들어냈겠죠. 이렇게. 그럴 거 아니겠어요? 돈이 들어오면 당연히 단기순익을 만들어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다 보통주 단기순익에다가 뭔가를 더할 때 이 현금 유입액이 단기순익에 공헌한 금액이 얼마인지를 계산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들어온 돈으로 단기순익을 만들어냈을 텐데 이것이 무엇을 만들어냈는지 우리가 계산할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자, 첫 번째 여러 가지 가정이죠. 첫 번째. 이 들어온 돈이 예를 들어서 10억이 들어왔다고 할 때 이 들어온 10억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차입금을 갚았다 이렇게 가정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차입금을 갚았다고 가정해보세요. 차입금을 상환했다고 가정하면 이제 또 무슨 문제가 돼요? 어떤 차입금을 갚았다고 가정할 것인지. 회사의 차입금 종류가 많잖아요. 8%짜리도 있고 5%짜리도 있고 2%짜리도 있고 그런데 뭘 갚았다고 봐야 될 것인지 그걸 먼저 정해야 되죠. 자, 두 번째로 근데 어떤 회사는 차입금이 아예 없는 회사가 있어요. 자, 차입금이 아예 없는 회사라면 그럼 뭐예요? 어디다 투자했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럼 어디다 투자했다고 봐야 되는지 이걸 또 정해야 되죠. 그렇죠? 그냥 MMF에 넣어놨다고 봐야 되는지 아니면 보통 예금액에 넣어놨다고 봐야 되는지 이걸 정해야 되죠.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우길 수도 있잖아요. 난 주식 투자를 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건 그냥 가정이니까 난 주식 투자를 했다면 어느 주식에 투자했냐? 그럼 못 봤냐? 1월 초에 100원 했던 게 한 5만 원 같던 거 그거 샀다. 이렇게 버리면 이 가정에 따라서 이 위에 있는 이익은 뭐 천차만별로 바뀌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회사의 특성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걸 계산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주당 이익을 계산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돈을 가지고 딴짓을 하기로 한 거예요. 뭐라 그랬냐면 자기 주식을 사는 것으로 가정하기로 했어요. 아예 다른 걸 샀다거나 또는 뭐 차익금을 사갔다면 복잡하니까 뭐라고 했냐면 이 들어온 돈을 가지고 자기 주식을 샀다고 가정했다고. 자,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자기 주식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걸 여기다가 자기 주식법을 사용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기 주식법. 자, 자기 주식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전환가정법을 적용하면 자, 현금의 유입이 있어요. 현금의 유입이 있죠. 자, 이 유입된 현금을 가지고 자기 주식을 샀다고 본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자기 주식을 사게 되면 자기 주식을 샀을 때 주식수가 결정될 거 아니겠어요? 주식수가 결정되겠죠? 주식수 결정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주식수는 뭐예요? 늘어난 주식수예요. 그렇죠? 자기 주식은 뭐죠? 줄어든 주식수죠. 자기 주식은 주식으로 안 보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자, 그래서 이 전환계적보로 늘어난 주식수에다가 자기 주식을 취득했을 때 취득한 주식수를 빼서 이 두 가지 주식수를 뺀 이 차액을 우리가 잠재적 보통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거기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423페이지에 보시면 제일 밑에 박스에 보시면 옵션이나 주식 매입권의 잠재적 보통주식을 어떻게 계산했냐면은 권리행사 시 발행되는 주식수에서 뭘 뺐냐면 유입되는 현금으로 취득 가능한 자기 주식수를 뺐어요. 이게 유입되는 현금으로 취득 가능한 자기 주식수를 뺐다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돈이 얼마가 들어왔는지는 우리가 알아요. 행사가격이 있으니까. 그렇죠? 여기 보면은 옵션을 행사하면 행사가격이 얼마다, 신주식을 행사하게 되면 행사가격이 얼마다 다 주어져 있기 때문에 행사가격이 얼마인지 아니까 돈 들어온 게 얼마인지 안다고요. 그러면 그 들어온 돈을 가지고 자기 주식을 사야 되니까 자기 주식을 얼마 주고 샀는지를 결정해야 되잖아요. 얼마 주고 샀다고 보냐면은 그냥 기종평균주가로 샀다고 봐요. 기종평균주가. 자, 기종평균주가로 샀다고 보는 거죠. 이렇게. 기종평균주가로 구입했다고 보는 거예요. 자, 기종평균주가로 주식을 구입할 수 있다면 공부 안 하셔도 돼요. 여기 계신 분들이 그냥 공부 안 하고 그냥 기종평균주가로 주식만 사면은 곧 빌 게이츠가 될 수 있어요. 빌 게이츠와 워렌 버핏 그런 애들을 다 모아놓은 것보다 더 부자가 될 수 있어요. 1년 내에. 아니, 기종평균주가라면 언젠가는 그보다 위로 갈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언젠가는 그 위로 갈 때 팔면 되죠. 이거 사기죠. 하지만 그냥 그러기로 했다는 거예요. 큰 의미를 가지면 안 돼, 이게. 그냥 계산하다 보면 좀 가정도 하고 뭐 이러는 거니까 솔직한 얘기로 이날 현재 권리를 행사하면 이날 돈 들어올 거 아니겠어요. 이날 돈 들어오면 이날 주가로 사야 되죠. 그게 상식일 거 아니겠어요. 그냥 이날 현재 주가로 샀다고 보지 않고 기존평균 주가로 샀다고 본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 이렇게 돼 있죠. 권리행사분이 있고 권리미행사분이 있잖아요. 권리행사분은 이 기간 동안에는 유통보통지수를 포함시켰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 나머지 기간이 잠재적 보통지수, 이것도 잠재적 보통지수죠. 이렇게. 자, 그럼 백보 양보해서 요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부분은 요 1년 동안을 계산할 거니까 1년 기준평균주가로 사는 게 타당해 보이지만 얘는 그냥 왜요? 사더라도 요 평균주가로 샀다고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게 합리적이잖아요. 근데 국제기준은 그냥 평균주가로 샀다고 봐요. 그냥 하는 소리예요. 그냥 가정하는 거예요. 그냥. 가정하는 거니까 그냥 기준평균주가로 샀다고 본다. 그냥 그렇게 정하기만 하면 되죠. 시험에서는 기준평균주가 딱 하나밖에 안 주기 때문에 다른 걸 사용할 방법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아니 기준평균주가 딱 하나, 자 500원이다 이렇게 다 주는데 가만히 있어봐. 기초평균주가가 얼마 이렇게 할 수가 없다고 이게. 그러니까 이건 별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는데 말로 하는 문제를 위해서 그냥 기준평균주가로 샀다고 본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데 있어요. 자 기준평균주가로 샀다고 본다면 어제 제가 잘 모르겠다고 얘기한 게 있잖아요. 잘 모르겠다고 이렇게 물음표 했잖아요. 이렇게 모르겠다고. 그렇죠? 자, 이 모르겠다고 물음표 한 거를 똑같이 또 적용해 봐야 돼요. 이렇게. 뭘 적용해 봐야 되냐면 이걸 가지고 이 물음표를 계산해 봐야 된다고요. 자, 뭐냐면은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우리가 전환가정법을 사용하게 되면 전환가정법을 사용하죠. 전환가정법을 사용하게 되면 자, 주식수에다가 곱하기 행사가격을 더하면 행사가격을 이렇게 곱할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그러면 현금에 유입된 금액이 계산되겠죠? 이렇게. 그렇죠? 이 유입된 돈을 가지고 뭘 사냐? 자기 주식을 사죠. 자기 주식을 뭘로 사요? 기준평균주가로 사죠. 기준평균주가로 산다고요. 이렇게. 그럼 뭐가 되죠? 자기 주식수가 되죠. 구입하는 자기 주식수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주식수에다가 이 자기 주식수를 이렇게 빼게 되면 남아있는 주식수가 계산되겠죠. 이것도 똑같이 어제 했던 거랑 똑같이 이렇게 물음표죠. 이렇게. 그렇잖아요. 어제 공정가치 미만 유상증자에서 무상증자 주식수를 계산한 거랑 똑같이 여기서도 뭘 계산하냐면은 이때 발행한 주식수에서 취득한 자기 주식수를 빼서 주식수를 계산하는데 이것도 똑같이 물음표로 계산한다고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주식수가 나올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어제 얘기했던 공정가치 미만 유상증자에서는 이 주식수가 무조건 뭐예요? 0보다 크죠. 무상자 주식수가. 공정가치 미만 유상증자는 공정가치 유상증자 플러스 무상자가 되기 때문에 무상자 주식수가 항상 존재한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자기 주식법을 사용하는 얘가 0보다 작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자, 0보다 작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나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다가 주식수 늘어난 주식수에다가 줄어든 주식수를 빼게 되면 뭐가 돼요? 주식수가 마이너스가 돼요. 자, 마이너스가 되면 저 끝에 있는 이 주식수를 계산해 보세요. 이거를. 유통보통지수 분해 잠재적 보통주식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분모가 있잖아요. 분자가. 그러면 이 금액이 뭐냐? 이게 마이너스라는 뜻이에요. 자, 잠재적 보통주식수가 마이너스면 항상 어떻게 되죠? 반이석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가 되면 언제나 얘가 더 커요. 무조건. 이 위에 뭐가 됐든 간에 관계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뭐가 돼야 되는 거냐면은 이게 돼야 되죠. 뭐가 돼야 되냐면 여기서 요 주식수에서 요 주식수를 뺀 게 반드시 0보다 커야 돼요. 자, 0보다 크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되냐면 반드시 이 조건을 충족시켜야 돼요. 어떤 조건을 충족시켜야 되냐면 여기서 주식수가 발행됐을 때 들어온 돈이 뭘로 들어와요? 행사가격으로 돈이 들어오죠? 행사가격으로 돈이 들어와요. 그 다음에 여기서 자기 주식을 살 때 뭘로 사냐면은 기준평균주가로 사죠. 기준평균주가로 사는 거예요. 평균주가로 이렇게 사죠. 그래서 요것이 0보다 크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되냐면 기준평균주가가 행사가격보다 커야만 돼요. 무조건. 이렇게 돼야 된다. 자, 요게 돼야만 무조건 뭐가 되냐면은 이럴 때만 주식수가 플러스로 돼요. 옛날에 이제 시험에 세무사 시험인가 회계사 시험인가 1차 시험에 이런 걸 냈던 적이 있어요. 이 희석을 내면서 하나를 냈는데 희석을 내면서 뭘 냈냐면 신준수권 보사처를 냈는데 그때 신준수권의 행사가격이 얼마냐면 행사가격이 10,000원. 주가가 얼마냐면 5,000원 이랬어요. 이렇게. 그러면 계산해보나 뭐가 되죠? 잠재적 보통지수는 마이너스가 될 거 아니겠어요? 계산해보나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신준수권부 자체하고 다른 거하고 딱 두 개를 냈는데 두 개를 계산했을 때 잠재적 보통지수가 몇 주냐 이렇게 물어봤다. 얘는 뭐죠? 0이죠. 계산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건을 충족시키는지 여부도 알아두는 것이 필요하죠. 그러면 이 요건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뒤에 보시면 이제 기준에도 나와 있으니까 설명이. 뒤에 가보시면은 424페이지에 오시면 제일 위에 보면은
파란색 글씨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통주의 평균 시장 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보통주를 발행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경우에 희석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평균 시장 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보통주를 발행하는 결과,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행사 가격이 평균 시장 가격보다 낮다, 그런 뜻이에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려면 이걸 잘 보시면, 자, 이 행사 가격을 왼쪽으로 넘겨보세요. 왼쪽으로 넘겨보면, 자, 주가 마이너스 행사 가격 이렇게 돼버린 거죠, 이렇게. 그렇죠? 주가 마이너스 행사 가격이 0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저번에 주식 선택권에서 뭐라고 했냐면 옵션의 가치는 주가 마이너스 행사 가격이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옵션의 가치가 그랬잖아요. 내재 가치 계산할 때. 그러면 사람이 권리를 행사할 때 어떻게 권리를 행사했어요? 당연히 얘보다 0보다 클 때 권리를 행사하죠. 얘가 0보다 작으면 권리를 행사할 리가 없잖아요. 손해보는 거니까. 그래서 이 조건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그냥 옵션의 가치가 존재하는 경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외우실 필요 없다고요. 이게. 옵션의 가치는 언제나 주가 마이너스 행사 가격이 0보다 클 때만 가치를 갖는 거예요. 반대는 가치를 안 갖는 거죠. 이렇게. 자, 이런 것들도 이제 말로 하는 문제로 나올 수 있어서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상 주당이익을 말로 하는 문제로 냈던 적은 추적하기가 힘들어요. 딱 한 번 정도 냈으니까 굉장히 오래됐어요. 한 10년도 더 됐는데 그때 딱 한 번 말로 하는 문제를 냈는데 그 이후로는 다 계산 문제만 냈다고. 하지만 말로 하는 문제는 언제나 낼 수는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 이 문장을 잘 기억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또 계산 문제를 한다 하더라도 무조건 이 요건을 충족시킨지 여부를 먼저 판단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만 안 풀어도 되겠구나 이런 걸 하게 된다고요. 기본적으로. 자, 그러면 여기서 자기주식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뭐가 되냐면 무조건 전환가정법을 적용해야 돼요. 전환가정법을 전제하지 않고 자기주식법을 적용할 수가 없죠. 권리를 행사해야지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옵션이나 신준수권 같은 경우에 전환가정법을 사용한다는 표현을 아예 쓰지도 않아요. 그냥 처음부터 뭐라고 하느냐? 자기주식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주식법은 전환가정법을 미리 다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에요. 권리를 이미 행사했다고 봐야지만 돈 들어오고 그 돈 갖고 자기주식을 샀다고 보는 거니까 그냥 우리가 신준수권과 옵션은 자기주식법을 사용한다.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전환금융상품은 전환가정법, 그 다음에 옵션과 신준수권은 자기주식법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게? 자, 그런데 주식선택권은 기초에서 이제 한 가지 다른 얘기를 또 하는데 주식선택권인 경우에는 거기 보면 424페이지에 오시면 거기 가로 3번에 주식기준 보상이 적용되는 주식선택권이 있는데 그 바로 위에 오신 연구에 자기주식법을 왜 적용하나 써놨어요. 한번 심심할 때 읽어보세요. 자, 그 밑에 보시면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궁금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가로 3번에 보면 주식기준 보상이 적용되는 주식선택권이 있는데 자, 거기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죠. 첫 번째 문단에 보시면 기업비의 순서 제1102호 주식기준 보상이 적용되는 주식선택권이나 그 밖의 주식기준 보상 약정의 경우 행사가격에는 주식기준 보상 약정에 따라 미래에 유입될 재화나 용액의 공정가치가 포함된다. 이때 미래에 유입될 재화나 용액의 공정가치는 자녀 가득기간 동안에 인식할 보상권을 말하므로 가득기간 이후에는 고려할 금액이 없다. 이렇게 됐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런 뜻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주식기준 보상권에 대한 얘기를 해보면 이렇게 됐죠. 자, 이렇게 됐어요. 자, 이렇게 됐죠. 자, 우리가 이제 그냥 간단하게 행사 가는 기간, 가득 기간이 2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가득 기간이 이렇게 2년이에요. 이렇게 2년이라고요. 자, 그러면 첫 해 2009년도를 먼저 계산한다고 해보세요. 2009년도에 우리는 뭘 할 거냐면은 이렇게 하겠죠. 이날 현재 권리를 행사했다고 그냥 가정하면서 그러면 돈 들어오겠죠. 이날 현재 권리를 행사했다고 가정하는 게 무조건 부여일 현재로. 부여일 현재 권리를 행사하게 되면 그날 현재 돈 들어온다고. 들어온 돈을 가지고 자기 주식을 샀다고 본다. 이게 또 똑같아요. 따라서 여기는 주식선택권도 기본적으로 자기주식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얘네 둘이랑 똑같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자, 그러면 주식선택권의 경우에 자기주식법을 사용하죠. 자기주식법을 사용한다고. 자기주식법을. 그럼 자기주식법을 사용하게 되면 자, 증가하는 주식수가 있죠. 주식수가 이렇게 증가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근데 여기서 주식수가 감소하는 게 있죠. 감소하는 건 뭐야? 자기주식수를 빼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자, 그러면 주식수가 증가할 때 모르겠어요. 돈이 들어올 거 아니겠어요. 얼마가 들어갔다고 봐야 되느냐라는 건데 그때 들어오는 돈을 옵션과 신준수권의 경우에는 행사가격이 돈이 들어온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주식선택권의 경우에는 이 주식을 발행할 때 들어오는 돈을 뭘로 보냐면은 행사가격에다가 뭐까지 들어온다고 보냐면은 저거까지 들어온다고 보는 거예요. 그 자녀 가득 기간에 걸쳐서 그 문장이 뭐냐면 파란색 글씨 미래에 유입될 재화나 용액의 공정가치가 포함된다 그랬죠. 미래에 유입될 재화나 용액의 공정가치가 뭐예요? 그게 이거잖아요. 우리가 주식기준 보상거래 주식선택권을 계산할 때
우리가 종업원한테 이렇게 했죠. 종업원한테 급여를 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미지급 급여 이렇게 썼었죠. 이렇게. 그 다음에 얘를 골방으로 불러서 우리가 이제 욕조에다가 물 받아놓고 설득을 했잖아요. 이렇게. 기억을 못 하시는군요. 민주화된 사회니까. 자, 그런데 여기다가 주식선택권, 너 이 주식선택권 받아갈래? 말래? 이러면서 설득했잖아요. 안 받아갈래? 그러면 코드도 꽂아놓고, 지지지 해놓고 했잖아요, 이게. 그죠? 소녀시대도 됐다 놓고 지지지 하잖아요, 이게. 자, 그랬던 거니까, 자, 이 주식선택권이라고 하는 것은 재화나 용의 공정가치를 공급받는 거잖아요. 이게 재화나 용의 공정가치죠? 이거잖아요, 이게. 이걸로 계산해야 되는데 이걸 계산할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얘를 계산했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잖아요, 그때. 그러면 이것의 공정가치도 뭘로 보는 거예요? 행사가격으로 보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날 현재 권리를 행사했다고 한다면, 미래의 어느 시점에 권리를 행사할 때 돈 들어오겠죠. 행사가격만큼.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어요? 앞으로 이 2년 동안에 걸쳐서 이 사람이 나한테 근로용역을 제공해 줄 거 아니겠어요. 그것도 행사가격이다. 그런 얘기예요. 결국 뭐예요? 주식의 발행금액이 그 두 개 합친 거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주식선택권 권리를 행사하게 되면 뭐가 되죠? 자본과 초과금으로 주식을 발행했는데 이때 뭐가 되죠? 이걸 발행했는데 뭐가 돼요? 여기다가 주식선택권을 쓰고 여기다 현금을 쓰잖아요. 현금을. 근데 주식을 발행해주죠. 발행할 때 돈 들어오죠. 얼마큼 들어와요? 이만큼 들어온다는 게 이만큼. 그죠? 이만큼 들어와요? 얘도 들어오고 얘도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그죠? 자, 그런데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얘가 들어오고 얘가 들어오니까 두 개만큼의 돈 들어올 거 아니겠어요? 요게 들어온 돈이라고 본다. 그런 얘기예요. 그 돈을 가지고 자기 주식을 샀다고 본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궁금한 건 그럼 신주주권은? 자, 신주주권을 생각해보세요. 신주주권. 자본금 주식 발행 초과금 이렇게 돼 있죠? 자, 신주주권인 경우에 어떻게 되겠어요? 신주주권. 여기다 신주주권 될까? 그 다음에 여기다 현금이죠. 뭐 상환을 조금 복잡한 건 빼고 이렇게 돼 있다고 보세요. 그럼 계약금과 잔금이죠. 근데 신주주권 대가는 이미 납입이 끝났잖아요. 신주주권 자체를 발행할 때 이미 돈 받았다고 전부 다. 더 이상 들어올 돈이 없어요. 얘는 이 주식 선택권이 앞으로 계속 돈 들어올 거잖아요. 그래서 종업원이 돈 내기 싫다니까 그럼 너 여기서 일해. 그리고 바깥에 사무실 문 잠궈놓고 또 밤새 이러고 사장은 퇴근하는 거잖아요. 이게. 요 차이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차이점 이해가 안 되세요? 얘는 신주주권 자체를 이날 현재 발행할 때 이미 납입이 끝났다고. 돈 다 들어왔다고요. 이날 현재 권리를 행사했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돈이 들어올 일이 없어요. 얘밖에는. 근데 주식선택권은 이날 현재 부여를 했는데 주식에 나중에 발행할 때 발행금액에는 계약금과 잔금으로 나눠지는데 계약금도 아직 못 받았다고요. 그렇죠? 주식선택권은 계약금 어떻게 받아요? 요 2년 동안에 근무를 시켜서 받는 거잖아요. 계약금을. 그러니까 요 위에는 요 두 개는 이미 계약금을 받았어요. 발행할 때부터. 근데 얘는 발행할 때 계약금을 못 받았다고요. 그 계약금을 못 받았으니까 앞으로 계약금을 받겠죠. 돈을 계속. 근데 그 돈을 받는 게 아니라 근로 용역을 제공받는 거잖아요. 계속적으로. 그것도 돈 들어오는 거잖아요. 결국. 그렇죠? 그러니까 이날 현재 권리를 행사했다면 뭐가 돼요? 돈을 얼마를 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날 현재 권리를 행사했다면 이만큼의 근로 용역과 나중에 행사할 금액 두 개를 합한 것만큼 돈 내야 되잖아요. 얘는 앞으로 미래에 권리를 행사할 때 낼 돈만 내면 되죠. 이미 오늘 현재로 돈은 다 냈으니까 계약금은. 그래서 주식기준보상거래만 그게 포함되는 거예요. 자녀가 듣기간에 어쩌 그거. 그게 뭐죠? 미래에 유입될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 그게 뭐야? 가득기간을 쳐서 앞으로 종업원들이 감금당한 채 2년 동안 열심히 일할 끝이. 그걸 계산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주식보상 비용으로 인식할 금액이잖아요, 결국. 그렇죠? 그게 요거니까, 그게 요건데, 그게 결국 이거죠. 그렇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요 2년 동안에 걸쳐서 뭘 할 거냐면, 주식보상 비용을 인식할 거라고요. 그 금액을 뭘로 보느냐? 행사가격으로 보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거기서 얘기하는 파란색 글씨로 되어 있는 미래에 유입될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고, 그 밑에 다음 설명해 보시면 이때 미래에 유입될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는 자녀 가득기간 동안 인식할 보상효과를 말하므로 가득기간 이후에는 고려할 금액이 없다 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 첫 해에는 요때는 행사 금액이 얼마죠? 행사가격에다가 요만큼을 더한 거죠. 두 번째 연도에는 2010년도 계산할 때는 이때 권리를 행사했다고 보는 거잖아요. 이때 권리를 행사했다고 볼 때 이 기간 동안은 이미 돈이 들어왔죠. 이미 근로용을 다 제공이 끝났잖아요.
그럼 앞으로 들어올 돈은 요만큼만 돈이 들어오겠죠.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자녀가득 기간 동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기초현지의 시점에서 볼 때 자녀가득 기간 동안 인식할 보상원가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자녀가득 기간. 이걸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득 기간. 그러면 가득 기간이 종료되고 나면 이날 권리를 행사했다고 보면 이미 돈 다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들어올 돈 없죠. 그러니까 행사 가격만 갖고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고려해야 된다는 거 아셔야 돼요. 자녀가득 기간 동안에 요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죠? 이제 뭐 좀 어려운 얘기일 수 있으니까 그냥 뭐 지금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면 돼요. 자녀가득 기간 동안에 유입될 재화나 용의 공정가치를 포함하는 것이다. 그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파란색 글씨가 있는데 그건 이제 말로만 그냥 읽어보시면 되는데 가득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부여일부터 유통되는 것으로 본다 알게 되는데 그건 뭐냐면은 조건은 확정되었거나 결정할 수 있지만 아직 가득되지 않은 종업원 주식 선택권은 미래 가득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희석 주당이익을 계산할 때 옵션으로 보며 부여일부터 유통되는 것으로 본다 이게 돼 있죠. 그 얘기는 이제 그냥 말로만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말의 의미가 이렇게 그 밑에는 또 다른 추가적인 설명을 또 해놓긴 했지만 자, 이날 현재로 실제로 주식 선택권을 부여해서 100개를 부여했다고 해서 뭐 이런 의미도 있다고 보는데 가득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100개가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불확실성이 존재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100개를 부여한 것으로 본다. 이 100개를 보통주로 보겠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아, 이달엔 100개지만 이 기간 동안에 계산해줘. 기대 권리 소멸이고 막 계산하고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걸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 문장 자체가. 그냥 별로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그거는 객관식 문제 때문에 그냥 파란색으로 해놨어요. 그냥 가득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부여일로부터 유통되는 것으로 취급한다 이렇게. 자, 오른쪽에 가보시면 425페이지에 보시면 자, 그림 21-8에 요약되어 있죠. 우리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전환금융 상품, 그 다음에 옵션과 주식 매입권. 주식 매입권이 신준수권이에요. 그 다음에 주식기준 보상의 주식선택권. 계산 방법은 자, 옵션과 주식 매입권하고 주식선택권은 자기주식법을 사용하는 것이고 전환금융 상품만 전환가정법을 사용하죠. 그렇죠? 자, 그 설명을 쭉 읽어보시기만 하면 돼요. 자, 이제 예제 5번을 가지고 우리가 설명을 하는데 항상 잠재적 보통 지수를 계산할 때는 항상 권리 행사분과 권리 미행사분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를 계산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해보세요. 자, 이제 어떤 걸 해보시면 되냐면은, 이렇게. 자, 이제 뭘 보시면 되냐면은, 425페이지 오면 예제 5번에 보면 가로 1, 가로 2, 가로 3, 가로 4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전환사채가 있어요. 자, 전환사채에서 우리는 뭘 계산해 보냐면 두 가지를 계산하셔야 돼요. 자, 뭐냐면은 유통보통주에 포함된 기간이 있고 그 다음에 잠재적 보통주에 포함되는 기간이 있고 이렇게 둘이 있겠죠. 이렇게. 자, 권리행사분과 권리비행사분으로 나눠지는 거잖아요. 행사분과 미행사분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항상. 자, 그런데 거기 가로 1번에 보면 7월 1일 날 보통주로 전환되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7월 1일부터 유통보통주에 포함됐겠죠. 12월 31일까지 이렇게 포함했을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나머지 기간은 다 뭐가 되겠어요? 유통보통주가 되죠. 잠재적 보통주수가. 자, 유통보통주가 여기는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나머지 기간을 계산해 보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월 1일부터 자 12월 30일까지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를 합친 게 1년이다.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실제 주관식 같은 걸 다 쓸 때 이걸 다 쓰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냥 이건 안 쓰시고 그냥 이것만 쓰시면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머릿속에 이런 그림이 있어야 돼요. 그림이. 권리행사, 권리미행사, 이쪽은 유통, 나머지는 잠재적 보통주식수 이게 있어야 된다고.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주식수를 계산해 보세요. 전환가정법만 사용하면 되니까 가로 1번에 보면 액면 총액이 100만 원인데 40%의 전환권을 행사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줄에 보면 전환가격은 액면 금액 500원당 한 주를 부여하죠. 자, 이렇게 됐어요. 주식수를 계산해 보면 자, 100만 원이죠. 100만 원. 근데 이 중에서 40%의 권리를 행사했어요. 그런데 500원당 한 주를 준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자, 몇 주인지 계산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럼 800주인가 계산되죠. 800주 이렇게 계산된 거예요.
자, 그럼 권리행사분이 이렇다면 권리행사하지 않은 부분은 나머지 부분이 있을 텐데 이 60%만 곱한 걸 제외하고는 다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1200주가 되죠. 이렇게. 언제나 권리행사분과 권리미행사분은 전환가격이나 이런 게 다 똑같기 때문에 한쪽만 계산하면 나머지는 그냥 비율로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한쪽이 40%가 800주라면 60%는 비율로 그냥 1200주를 계산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두 개를 다 계산하실 필요는 없어요. 하나만 계산하면 나머지는 비율로 계산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하나만 계산하고 나머지는 비율로 계산하시면 되죠. 저는 주관식에서도 그냥 이렇게 쓰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여기다 안 쓰고. 그걸 못 알아채면 출제자가 머리가 나쁜 거잖아요. 적어도 우리는 배려를 했잖아요. 하나를 계산한다고. 그럼 밑에 건 곱하기 60%만 하면 된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데 그 정도만 쓰면 된 거죠. 뭐 책이니까 다 써놓은 거예요. 두 가지를. 한쪽만 계산하시고 나머지는 비율에 따라서 하시면 돼요. 무조건. 자, 그러면 이걸 계산할 때 자, 월수를 계산해 보세요. 이게 몇 개월이에요? 이게 6개월, 이게 1년. 그럼 이게 6개월, 이게 1년 이렇게 되죠. 12개월. 그럼 두 개를 곱하셔갖고 나누기 12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거기 보시면은 426페이지가 보면 1600주 계산되어 있어요. 1600주 계산된 거야. 여기 잠재적 보통주식수예요. 자, 이제 전환우선주를 해보시면 자, 전환우선주가 있어요. 전환우선주는 권리행사분, 권리미행사분 있죠. 자, 전환우선주도 권리행사분과 권리미행사분이 있는데 가로 2번 자료를 보시면 10월 1일 날 전환됐다 그랬으니까 자, 10월 1일부터 유통보통주식인 거예요. 이렇게. 권리미행사분은 해당 사항이었고 그럼 나머지 기간이 되겠죠. 1월 1일부터 9월 30일 자, 1월 1일부터 자, 12월 30일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이때 반드시 확인해야 될 거는 단기에 발행했나 그걸 확인하셔야 돼요. 요거는 이제 단기에 발행한 게 아니고 전기에 발행한 거기 때문에 제가 그냥 한 거고 요거는 거기 보시면은 4월 1일 날 발행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발행일부터 계산해야 되니까 이걸 4월 1일로 이렇게 바꾸셔야 돼요. 이게 자, 그러면 주식수를 계산해 보시면 거기 보시면 가로 2번에 보면 전환우선주 액면 총액은 200만 원인데 60%의 권리를 행사했죠. 자, 이제 여기 200만 원인데 자, 200만 원에 60%의 권리를 행사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1000원당 한 주를 줘요. 그럼 얼마냐면 1200주가 되죠. 이렇게 1200주가. 자, 전체 60%가 1200주라면 나머지 40%는 800주가 됐을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1200주, 800주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월수를 곱해 보시면 돼요. 자, 위에 거는 몇 개월이냐면 6개월이죠. 밑에 거는 9개월이 돼요. 다 곱해서 나누기 12라면 주식수가 계산되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뒤에 가보시면 그 426페이지에 보면은 이번에 전환우선주를 보시면 계산되어 있는 게 1200주로 계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주수권부사채를 해보세요. 이제 지워버리고. 그래서 전환사채하고 전환우선주는 그래서 쉬워요. 쉬워서, 객관식에서도 잘 내지 않아요. 실제로 너무 쉬워서. 객관식에 가장 많이 내는 건 그 뒤에 나오는 신주수권과 주식선택권이에요. 이게 대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주식선택권과 신주수권을 보시면,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신주수권부사채가 있어요. 자, 신주수권부사채도 권리행사분, 권리미행사분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유통, 그 다음에 잠재적 보통주식수 이렇게 되죠. 기간이. 자, 그런데 거기 425페이지에 오면 가로 3번에 보면 신주수권부사채 액면 총액은 50만 원인데 7월 1일 날 권리를 행사했다 그랬으니까 자, 유통보통주식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예요. 이건 해당 사항이었고 그럼 나머지 기간이 1월 1일부터 6월 30일 얘도 1월 1일부터 12월 30일 이렇게 되죠. 이때 단기에 발행했는지를 마지막으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거기 보시면 자, 어떻게 되냐면 전기 전에 발행했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되고 끝냈죠.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해보시면 어떻게 계산되냐면 이렇게 계산되는 거죠. 자, 일단 늘어날 주식수가 몇 주인지를 일단 계산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돈을 가지고 발행할 주식수가 몇 주인지를 취득할 주식이 몇 주인지를 계산해야 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다 이제 계산을 해보세요. 신주수권에 대해서. 자,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뭐 이렇게 계산하셔도 좋고 여기다가 자, 이제 늘어날 주식수를 계산해요. 늘어날 주식수를. 자, 거기 보시면 뭐가 되냐면 가로 3번에 보면 액면 총액이 50만 원인데 이 중에 40%에 해당하는 권리를 행사했어요. 자, 50만 원에 자, 40%에 해당하는 권리를 행사했죠. 자, 그런데 요만큼의 돈이 들어왔다는 뜻이에요. 요만큼의 돈이 들어오는데 액면 금액 200원당 한 주를 주니까 액면 금액 200원당 한 주를 주죠. 그러면 1000주가 될 거예요. 1000주. 이렇게 발행하는 주식이 1000주예요. 자, 그런데 이때 돈이 얼마가 들어왔냐면 돈이 이만큼이 들어왔죠. 돈이 요만큼이 들어온 거예요. 들어온 돈이. 자, 그 들어온 돈, 자, 50만 원 곱하기, 자, 40%를, 요 돈을 가지고 뭘 사냐면 자기 주식을 산다. 그런 얘기예요. 자, 자기 주식은 얼마냐면은 거기 요구사항에 보시면 제일 밑에 425페이지에 보면 A사가 발행한 보통 주식의 평균 시장 가격이 400원이다 그랬으니까 이걸 가지고 자, 400원짜리 주식을 사죠. 이렇게.
그러면 얼마 되냐면은, 자, 500주를 살 수 있게 되죠. 이렇게. 그죠? 자, 그러면 얼마 돼요? 자, 1000주가 늘어나고 그 돈을 가지고 500주를 샀으니까 계산해보면 500주를 사게 된 거예요. 늘어난 주식이. 늘어난 주식이 500주, 줄어든 주식 500주. 그래서 네팅하면 500주가 되죠. 자, 그럼 이 밑에 걸 계산해보세요. 밑에 건 어떻게 돼요? 60% 이렇게 되겠죠. 나머지는 다 똑같고. 이것도 뭐가 됐어요? 60%라고 다 똑같고 나머지는 다 똑같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40%가 500주라면 60%란 750주 이렇게 돼야지 맞는 거잖아요. 한쪽만 계산하면 나머지 한쪽은 그냥 비율로 계산할 수 있어요. 시험이 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한쪽만 계산하면 돼요. 무조건. 그러면 이걸 계산해보면 이게 뭐예요? 6개월. 자, 이게 뭐죠? 12개월. 자, 곱하기 나누기 12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 얼마 돼요? 750주에다가 자 1000주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잠재적 보통 주식수가 1000주라고 계산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426페이지 찾아보면 제일 밑에 1000주로 계산되는 거죠. 이렇게 1000주라고 계산해 놓은 거예요. 자, 이제 425페이지에 보면 가로 4번에 보면 주식 선택권이 있는데 자, 이제 주식 선택권을 계산해 보세요. 이제 여기까지 계산해 놓고 이걸 하실 수 있을 테니까 네, 이렇게 계산해 보죠. 자, 이제 뭐가 되어 있냐면은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제 이 주식 선택권인 경우에 주식 선택권인 경우에 지금 이제 권리를 행사했죠. 언제 권리를 행사했냐면 가로 4번에 오면 자, 6월 30일 날 전에 가득되었고 1000개 중에 600개의 권리가 10월 1일에 행사됐어요. 권리 행사한 게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죠. 자, 이건 해당 사항이었고 자, 나머지는 1월 1일부터 자, 9월 30일까지예요. 얘도 1월 1일부터 자, 12월 31일까지죠. 자, 이제 권리 행사한 게 몇 주냐면 권리 행사 600주예요. 600개. 그럼 600주의 주식이 이렇게 늘어났을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늘어난 주식은 간단하게 600주라고 계산할 수 있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줄어든 주식수가 몇 주인지를 계산해야 되잖아요. 이 600주를 발행하게 되면 도대체 얼마의 돈이 들어오는지를 계산해 보셔야 돼요. 이제 계산해 보셔야 되는데 자, 이 600주에 대해서 자, 600주에 대해서 얼마의 돈이 들어왔는지를 계산해 봐야 되죠. 근데 여기 보시면 행사 가격이 얼마죠? 가로 4번에 오면 행사 가격이 개당 현금 행사 가격이 얼마냐면 100원이에요. 100원. 여기다 뭐가 필요하죠? 자녀 가득 기간에 걸쳐서 이게 필요하잖아요. 그럼 자녀 가득 기간에 걸쳐서 유입될 재원한 용액의 공정가치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자녀 가득 기간에 제공될 용액의 공정가치는 10만 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전체가 1000개잖아요. 자, 자녀 가득 기간에 자, 자녀 가득 기간. 자, 자녀 가득 기간에 유입될 용역이나 재화의 공정가치가 10만 원인가요? 10만 원. 근데 여기 뭐예요? 1000개에 대한 거잖아요. 그래서 나누기 1000을 하게 되면 개당 얼마가 돼요? 개당 100원이 되는 거죠. 100원이. 그렇죠? 자녀 가득 기간에 유입될 용역이나 재화의 공정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근데 여기 행사 가격이 얼마예요? 행사 가격이 또 100원이 있잖아요. 행사 가격이 100원이 또 있죠. 이렇게. 두 개를 더하게 되면 얼마 돼요? 200원이 될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니까 그냥 행사 가격은 100원. 자녀 가득 기간에 유입될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는 개당 100원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100원을 또 더해야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요만큼의 돈이 들어온다고 본다.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자, 이 돈을 가지고 뭘 하냐면 자기 주식을 사야 되는데 400원짜리 자기 주식을 사요. 자, 400원짜리 자기 주식을 자, 그럼 얼마 돼요? 300주가 되겠죠. 자, 그러면 늘어날 주식이 600주, 줄어들 주식이 300주니까 두 개를 빼게 되면 300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전체 1000개 중에서 600개의 권리를 행사했을 때 그때 300주였어요. 나머지 400개 권리를 행사하면 200주가 되겠죠. 비율대로 계산하시면 하면 돼요. 이렇게. 거기 해답에는 다 계산해 놨지만 한쪽을 계산하고 나머지를 비율로 계산하면 300주, 200주 이렇게 계산된다고.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가정 평균하게 되면 얘는 9개월, 얘는 12개월 한 다음에 나누기 12 이러면 답이 나오죠. 그러면 이제 주식수가 계산돼 나온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잠재적 보통 주식수 요걸 계산해 놓은 거예요. 요 잠재적 보통 주식수를 계산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자, 이제 희석 단기 순익을 계산하기 위해서 보통주 단기 순익에다가 요걸 더해야 된다고. 뭘 더해야 되는가? 이제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자, 뭘 더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볼 때 뒤로 넘어가 보시면 428페이지에 가보시면 이제 3번에 희석당기 순위가 희석계속 영업이익이 있는데 거기 보시면 가로 1번에 희석당기 순위가 있고 자, 희석당기 순위에는 거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두 번째 줄에 보시면 희석당기 순익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희석성 잠재적 보통주로 인하여 보통주 단기 순익의 계산에서 차감되었던 항목들을 조정해야 한다. 조정할 항목들은 다 한 것 같다. 그래서 동그라미 1, 2, 3, 4 네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시험에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네 가지예요. 그 네 가지가 뭐냐면은 네 가지가 무엇을 말하냐면은 이런 게 있어요. 네 가지가 전환사채,
자, 그 다음에 전환 우선주. 그 다음에 신준수권부 사채의 신준수권. 신준수권부 사채의 신준수권이 있어요. 이렇게 돼 있다고요. 물론 이제 신준수권부 사채의 신준수권 말고 그냥 신준수권을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이제 신준수권부 사채가 아닌 그냥 신준수권이에요. 신준수권부 사채가 똑같아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냐면 주식선택권. 이게 네 가지가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거라고 시험에. 이 네 가지를 주로 내죠. 자, 그럼 이 네 가지가 있다고 할 때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보통주 단기순이익 계산했잖아요. 자, 그럼 보통주 단기순이익 어떻게 계산했냐 이렇게 계산했죠. 자, 단기순이익을 계산한 다음에 이 단기순이익에서 뭘 뺐어요? 우선주 배당금을 뺐죠. 우선주 배당금을 이렇게 뺀 거예요. 배당금을 계산해서 뺐어요. 이거 100원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이걸 뺀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뭘 계산했냐면 보통주 단기순이익을 계산했어요. 자, 이 우선주 배당금은 이게 전환우선주라면 전환우선주 배당금을 여기서 뺀 거죠. 이렇게. 자, 그런데 전환우선주 배당금뿐만 아니라 이 전환사채 때문에 우리는 1년 동안에 이자 비용을 인식했다고. 이자 비용을 어디서 뺐느냐? 단기순이익 계산할 때 뺀 거예요. 그 여기다가 이자 비용은 언제 뺐느냐? 이자 비용을 뺐죠. 전환사채 이자 비용을. 여기다 이렇게 써보세요. 자, 전환사채 이자 비용을 뺐는데 전환사채 이자 비용이 얼마냐면 100원 이렇게 됐겠죠. 요 금액을 마이너스 이렇게 썼을 거예요. 이렇게. 자, 신준수권부 사채도 이자를 계산했잖아요. 신준수권부 사채도 이자 비용을 계산했는데 여기도 100원을 이렇게 뺐겠죠. 이렇게. 그냥 100원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그 다음에 주식선택권인 경우에 뭘 계산해요? 주식 보상 비용을 계산했죠. 이 주식 보상 비용도 100원을 뺐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다 100원이라고. 그러면 여기까지 다 빼고 나면 뭘 계산했냐면 세전단기 순이익 계산됐을 거예요. 자, 세전단기 순이익이 얼마냐면 300원이라고 생각해보세요. 300원. 자, 그러면 거기다가 법인세를 빼야 되죠. 이렇게. 자, 세율이 그냥 10%라고 생각하면 자, 법인세 30원을 이렇게 뺐을 거예요. 그러면 270원이 나왔겠죠. 이렇게 단기순이익이. 이 단기순이익에다가 우선주 배당금을 빼서 자, 170원에 보통주 단기순이익을 계산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본주 단기순이익을 계산할 때, 자, 기본을 계산할 때, 자, 유통보통주 중에 보통주 단기순이익을 계산할 때, 이 보통주 단기순이익이 자, 170원이었다.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자,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이제 이 그림을 하나 그려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는 저기서 했던 저 네 가지, 전환사채나 전환우선주, 신준수권부 사채, 신준수권이나 주식선택권이 1월 1일부터 보통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잠재적 보통주에서는. 예? 이 네 가지가 전부 다 1월 1일부터 다 보통주였다는 거예요, 권리량에서. 그러면 전환사채가 1월 1일부터 보통주였다면 이자가 나갈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자 비용이 나갈 리가 없죠, 보통주였다면. 보통주 배당금만 주면 되는 거니까. 이 전환우선주가 1월 1일부터 보통주였다면 우선주 배당금을 줄 리가 없다고요. 그 다음에 주식선택권인 경우에 얘가 1월 1일부터 보통주였다면 주식 보상거래를 할 리가 없잖아요. 종업원이 감금당한 채 일을 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식 보상 비용이 없었겠죠. 자, 신준수권부 사채는 어떻게 되냐면 신준수권부 사채는 그러든 말든 이자는 나가죠. 신준수권부 사채는 사채 이자를 계속 나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신준수권부 사채를 요거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0이 됐었을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이자 비용이라는 게 0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자 비용 0이라면 세전단기 순이익이 얼마 되죠? 400원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세율이 10%니까 40원이 될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360원이 되겠죠. 여기다가 100원의 우선주 배당금을 빼게 되면 260원이 되겠죠. 이렇게.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요 260원을 뭐라고 하냐면 희석단기 순이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희석단기 순이익을 계산할 때는 뭘 더해야 되겠어요? 자, 요것이 없어졌을 때 효과를 먼저 계산하셔야 되죠? 그러면 요것만 없어졌다고 생각한다면 얼마 돼요? 170원이 얼마로 바뀌어요? 260원으로 바뀌잖아요. 170원이 260원으로 바뀌려면 이렇게 되죠. 자, 보통주 단기순이익이 얼마예요? 170원에서 여기다 뭘 더해야 돼요? 전환사채 이자 비용 취소한 걸 이렇게 더해야 된다고요? 요거서 전환사채 이자 비용을 마이너스 했었는데 걔를 다시 플러스 해야지만 없었던 상태가 돼버리잖아요. 그럼 여기다 플러스 100만 하게 되면 얼마 돼? 370원이 돼야 되는데 260원밖에 안 된다고요. 왜 그러냐면 세금 효과 때문에. 그래서 요 금액을 세후 금액으로 1-세율을 이렇게 곱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요 금액을 90원을 더하게 되면 합쳐서 260원 이렇게 된 거라고요. 그렇죠?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잠재적 보통 희석단기 순이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만 그런 게 아니겠죠? 주식 기준 보상거래도 마찬가지죠. 주식 보상 비용도 또 모두 마찬가지죠. 우선주 배당금도 마찬가지겠죠. 전환우선주 배당금. 근데 전환우선주 배당금은 뭐야? 세금 효과가 없어요, 얘는. 그래서 전환우선주 배당금만 그냥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산식을 보시면 박스에 희석단기 순이익이란 보통주 단기 순이익 플러스 전환우선주 배당금 플러스
신준수권부 사채 등으로 인한 비용인식액이 됐죠. 신준수권부 사채 등으로 인한 비용인식액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그 등에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전환사채 이자 비용, 주식 보상 비용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걸 좀 길게 쓰게 되면 이렇게 길게 쓰게 되죠. 어떻게 쓰시면 되냐면은 이렇게 좀 길게 써보세요. 자, 어떻게 쓰면 되냐면은 자, 이렇게. 자, 이제 희석당 기순을 우리가 계산해 보시면 자, 이제 희석당 기순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희석당 기순이라는 게 있죠. 자, 희석당 기순이라는 것은 어떻게 계산되냐면 자, 보통주 당기순이익에다가 뭔가를 더했다는 얘기예요. 뭘 더했냐? 잠재적 보통주가 1월 1일부터 보통주라고 간주하고 계산하는 거니까 1월 1일부터 걔네들을 보통주라고 했을 때 걔가 희석당 보통주 당기순 계산해서 마이너스 했을 금액을 다시 더하는 거예요. 거기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전환우선주 배당금. 전환우선주 배당금은 우선주 배당금을 더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좀 이따가 좀 아까 한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더하는지를. 자, 거기다가 뭘 더했어요? 전환사채 이자 비용을 더했어야 되죠. 전환사채 이자 비용도 이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세금 효과 때문에 여기는 1- 세율을 이렇게 곱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주식기준 보상거래에서 주식 보상 비용이 있는데 이 주식 보상 비용이라고 하는 것도 세금 효과 때문에 1- 세율을 이렇게 곱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신준수권 부사채에서 신준수권 때문에 하는 건 없어요. 일반적으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게 있다고요. 뭐가 있냐면 거기 보시면 428페이지 한번 동그라미 1번에 보면 상환할 지급 지급 조건의 신준수권 부사채를 보시면 상환할 증과 관련된 신준수권 조정을 삼각하여 이자 비용으로 인식한 금액이 있는데 그게 뭘 말하냐면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자, 신준수권부 사채인 경우에 뭐 권리를 행사했든 안 했든 그건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만 자, 권리를 행사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이날연재 권리를 행사했다고 생각한다면 이날연재 권리를 여기 기간이 이렇게 2년 남았다고 해보세요. 2년. 자, 2년 남았는데 요때 권리를 행사했어요. 7월 1일 날. 자, 그러면 전화사채 액면금액이 100원, 신준수권부사 액면금액 100원, 표시이자가 5원, 그 다음에 상환할증금이 20원 이렇게 있다고 해보세요. 자, 이날연재 권리를 행사했다고 하면 주식의 발행금액을 계산해야 되죠. 자본금 초과금. 주식의 발행금액은 언제나 뭘로 이루어졌어요? 계약금 플러스 잔금으로 이루어졌죠. 대가라고 하는 계약금에다가 잔금으로 이루어졌어요. 자, 잔금에는 현금을 내지만 자, 현금만 내는 게 아니죠. 상환할증금 지급 조건인 경우는 상환할증금도 면제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환할증금 20원과 이 사채가 있는데 이 사채는 원래대로 그냥 갚아야 돼요. 그냥. 하지만 이 상환할증금은 면제받잖아요. 면제받을 때 이때 주식의 발행금에 가는 상환할증금은 요날현재 권리를 행사했다고 할 때 요날현재 현재 가치 금액이 면제받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뭘 할 거냐면 예를 이렇게 될 거예요. 요 금액을 이날현재로 현재 가치를 평가했다가 요 기간 동안에 갑자기 상각을 하겠죠. 이렇게. 그러면 요 상각한 금액만큼이 어디로 갔겠어요? 이자 비용으로 갔을 거라고요. 이렇게. 요게 이자 비용이 아니었을 거라는 거예요. 예? 뭐 쳤다 이 문제가 다 있어요. 2004년인가 5년에 세무사 1차 시험 문제 출제했던 거예요. 요 금액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주당익 문제를 낼 때는 이 금액을 우리보고 계산하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냥 얼마가 있다 이렇게 그냥 주어져요. 근데 그게 뭔지는 알아야지 계산할 거 아니겠어요. 그게 뭐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날연재 권리를 행사했으니까 뭐가 됐겠어요? 이날연재 권리를 행사했으니까 요걸 상각했겠죠.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이 신주권 조정이 있을 때 우리가 분계를 이렇게 하잖아요. 차변의 이자 비용, 대변의 현금, 대변의 신주권 조정 이렇게 상각하잖아요. 이렇게. 요 상각할 때 신주권 조정이라고 하는 요 상각액은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요 금액의 현재 가치하고 요 금액의 현재 가치에 대한 현재 가치 할인 차감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두 가지가. 그래서 그때 신주권 부사채 권리를 행사했다고 할 때 요거에 해당하는 신주권 조정을 같이 없애야 된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분기할 때. 회계 처리할 때 자본금 초과금 이러면서 주식의 발행 금액은 신주권 대가 플러스 현금 납입액 플러스 할증금을 면제받았으니까 그 할증금의 현재 가치 이렇게 얘기했으면서 여기다가 신주권 조정 이렇게 썼다고요. 이렇게. 신주권 부사채 전환 시에 권리 행사 시에 회계 처리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상환할증과 관련된 현재 가치 할인 차감이 신주권 조정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주권 조정이 이날 현재부터 권리를 행사했더라면 이날 현재 신주권 조정이 뭐가 됐겠어요? 주식의 발행가격이 됐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요 기간 동안의 이자 비용은 계상됐을 리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권리 행사분은. 그럼 권리 미행사분은 요 기간 동안의 이자를 계산했겠죠. 이렇게. 근데 뭐예요? 얘가 이날 현재 권리를 행사했다고 보는 거니까 그럼 요 기간 동안에 이자가 있을 리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세무사 1차 시험 문제에서 1차 시험 문제 이걸 출제했다고요. 요금액이 있다고. 예? 있다고 주어졌어요, 그냥.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1번에 있는 요 얘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얘기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중급회계 책들 중에서는 써 있는 책도 있고 안 써 있는 책도 있고 그래요. 예? 왜냐하면 기준에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이론적으로 보면 당연히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시험에 냈다고요. 이게. 자, 그래서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계산하는 문제를 내지는 않아요, 여기서. 그 금액이 얼마라고 준다고요. 주니까 줬을 때 걔를 고려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게 뭔지를 이제 기억해 보시고, 자, 그게 이제 상환할증금과 관련된 신주수권 조정 상가액이에요. 자, 상환할증금과 관련된 신주수권 조정 상가액. 자, 신주인수권 조정 상가액이요. 조정 상가액, 이거죠. 상환할증과 관련된 거예요. 곱하기 1 세율,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세금 효과 때문에. 자, 1 세율을 곱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밑에 그래서 428페이지 박스에 보시면 희석당기수익의 산식이 있는 거예요. 산식이 있는데, 예, 기준에서는 이 법인세율을 어떤 법인세율을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기준에 써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법인세율이라고만 얘기했어요. 그런데 거기 각주 14번을 보시면, 예, 기업회계준서 제1033호 주당액에서는 어떠한 법인세율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이 없지만 이론적인 입장에서는 이익이 1원 증가하는 경우에 부담한 한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써놨어요. 하지만 시험에서는 세율 하나만 줄 거기 때문에 별로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것도. 예. 우리가 지금 뭐냐면은 이 회계에 대해서 뭘 알고 있느냐 이런 걸 물어보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세율 적용할 거냐 이런 건 실무적인 거거든요. 출제하는 사람들이 그걸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요. 예? 실제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당익은 원래 일수 계산을 해야 된다고요. 하루하루 날짜를 계산해야 돼 전부 다. 그러니까 전부 다 아까 12분의 월수 이러면 안 되고 365분의 뭐 이래야 된다고요. 하지만 12분의 월수를 할 수 있다는 건 365분의 일수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월수 계산만 시험에 낸다고요. 시험에 낼 때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계산했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것 때문에 이건 분자죠, 분자. 분모도 있어요, 분모. 자, 분모가 뭐가 됐어요? 분모가 주식수죠. 주식수는 주식수죠, 주식수. 자, 분모의 주식수는 뭘로 되냐면, 자, 유통보통수. 자, 플러스 전환우선주에 대한 잠재적 보통 주식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전환사채에 대한 잠재적 보통 주식수도 있을 거예요. 자, 주식보상비용에 대한 잠재적 보통 주식수도 있겠죠? 여기에 대한 잠재적 보통 주식수도 있을 거예요. 이걸 다 더해야 되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걸 다 한꺼번에 더하는 게 아니라는 데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래서 오른쪽에 가보시면 429페이지 오면, 자, 잠재적 보통주의 희석효과라는 게 있는데, 가로 1번에 보면 희석효과의 검토가 있어요. 자, 희석효과의 검토에 대해서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파란색 글씨로 주당 계속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경우에만 희석성 잠재적 보통주로 취급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희석효과를 계산할 때는 영업이익만 가지고, 계속 영업이익을 가지고 계산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보통주 당기순위 가지고 계산하는 게 아니라, 보통주 계속 영업이익을 가지고 계산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제가 편의상 그냥 보통주 당기순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원래는 뭘로 해야 돼요? 계속 영업이익을 가지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뭐 계속 영업이익이라고 써도 좋아요. 자, 보통주 계속 영업이익이라고 하는 것도 좋아요. 영업이익 이렇게. 자, 그러면 보통주 계속 영업이익만을 가지고 계산한다는 거죠. 그럼 왜 당기순위 갖고는 왜 안 하냐? 그건 이제 좀 이따가 설명할 거예요. 왜 그건 좀 이따가 이제 들으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 문단은, 파란색 글씨로 있는 첫 번째 문단은 희석 효과는 계속 영업이익만을 가지고 하는 것이다 라는 거 아셔야 돼요. 당기순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객관식에서는 계속 영업이익과 당기순익을 동시에 내지는 않아요. 출제할 때. 그렇기 때문에 당기순익을 줘도 그냥 똑같이 하시면 돼요. 어차피 하나밖에 안 물어보니까 중단 영업이익이라는 건 없다면 다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예. 자,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파란색 글씨로 또 뭐가 있냐면, 희석 효과가 가장 큰 잠재적 보통주부터 순차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희석 효과가 큰 것부터. 제일 마지막 문단에 보시면 잠재적 보통주의 주당이익이 기본 주당 계속 영업이익보다 작다고 해서 희석 효과가 있다고 판단해서 안 된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이걸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수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어요. 술. 자, 수를 가지고 설명해 보면 이렇게 됐죠. 자, 이제 이게 이제 기본이에요. 기본 주당 영업이익이죠. 기본 주당 계속 영업이익이에요. 자, 이것이 뭐냐면은, 한 잔의 양주라고 생각해 보세요. 40도짜리 한 잔의 양주예요. 네? 뭐죠?
발렌타인 17년산 이런 거예요. 발렌타인이 좋은 술인가? 발렌타인이 제일 비싼 거죠. 아닌가? 모르겠네요. 아무튼 간에 발렌타인 12년산, 17년산, 30년산 이렇게 있잖아요. 12년산을 사서 집에다 5년 동안 갖다 놓으면 17년산이 돼요. 간단해요. 17년 샀다가 한 13년 후에 먹으면 30년산이 되죠. 근데 이제 40도짜리 술을 먹는 거예요, 양주를 먹을 때, 자, 우리는 뭘 하냐면은, 이제 여러 가지를 섞어서 먹는데, 이제 내기를 한다 그래서 좋고, 술자리에서 이제 술을 먹는데, 이러는 거죠. 자, 이제 또 한 잔에 이렇게 술이 또 있어요. 한 잔의 술들이 다 있어요. 똑같은 양의 술들이에요. 똑같은 양의 술들인데, 똑같은 양의 술들이 이만큼씩 있어요. 자, 이만큼씩 똑같은 양의 술들이 있는데, 어떻게 섞어도 상관없어요. 자기 섞고 싶은 대로 섞는 거예요. 섞어서 먹어도 되는데, 그냥 먹어도 돼요. 그냥 먹어도 되고, 섞어서 먹어도 되는데, 섞어서 먹을 때 가장 농도를 낮춰 먹는 사람이 술에 가장 안 취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럴 때 농도를 이제 낮춰야 되는데, 낮출 때 술의 종류가 4가지가 더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술은 뭐가 되어 있냐면, 첫 번째 술은 예를 들어서 맥주가 있어요, 맥주. 맥주가 5도가 있다 하잖아요, 5도.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소주가 있어요, 소주가. 자, 18도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18도의 소주가. 뭐 그냥 얘기만 해도 뭐 소름이 막 끼치죠. 아니 양주에 소주를 막 토할 것 같고 생각만 해서 막.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또 뭐가 있냐면은 여기 이제 백세주가 있어요. 백세주. 우리가 이제 백세주 먹을 때 너무 비싸니까 소주를 섞어 먹잖아요. 그래서 이제 50세주를 만들어 먹잖아요. 그러면 50 살면 죽어요. 저희 집 앞에 백세주 그 국순당이 있어요. 국수단 지하 창고에 보면 비밀스러운 이 제조 기법이 있거든요. 또 이게 또 믿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게 섞어 먹으면 50살까지 산다는 비법이 있다고 이게. 섞어 드시지 마세요. 아무튼 백세주가 있는데, 백세주가 예를 들어서 한 뭐 14도쯤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는 돌이 있는 거예요, 돌. 락스. 우리 양주 먹을 때 언더락스에서 먹잖아요. 모르시는군요. 락스가 있어요. 돌들이 있어요, 돌들이. 네? 저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술 먹을 때 이 영어를 정확히 표현 안 해주잖아요. 온더락스인지 언더락스인지 온더락스인지 그냥 언더락스인지 이게 구분이 안 되잖아요, 발음이. 저는 항상 이 술이 언더락스라고 생각했어요. 언더락스라고 생각했다고. 예? 언더락스지 뭐 이게 그랬다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온더락스인 거예요. 여기서 볼 때 정신이 막 혼미해지는 거예요. 온더락스일 리가 없거든요. 왜냐하면은 얼음을 락스라고 할 때 얼음이 이렇게 각이져 있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술을 부으면 술이 막 흘러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술이 이게 언더가 되거든요. 바위 아래 있잖아요, 술이. 아니 이게 온더락스가 되려면 술이 여기 딱 해서 안 흘려내려야 되잖아요. 여기 이렇게 쌓여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튼 간에 언더락스를 해서 먹어요. 그래서 얼음만 있는 거예요, 얼음만. 얼음도 한 컵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이걸 다 섞어 먹는데 가장 농도가 낮게 먹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먹어야 되냐죠. 자, 생각 같아서는 다 먹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 섞는 게. 하지만 다 섞으면 농도가 제일 낮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뭐 섞어요? 돌부터 섞으면 되죠. 자, 이렇게 돌을 섞으면 이 2개를 섞어보세요. 2개를 섞으면 몇 도가 돼요? 20도가 돼요. 이렇게. 어차피 우리 한 잔만 먹을 거니까 둘을 딱 섞은 다음에 반쪽에서 딱 한 잔만 먹는 거예요. 무조건 20도가 되죠. 20도가. 아니 2잔 섞은 다음에 2개를 다 먹으면 40도죠. 어차피. 예? 반만 먹는 거예요. 반만. 3개를 섞으면 그중에서 3분의 1만 먹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뭘 섞어야 되냐면 맥주를 섞어야 돼요. 맥주를. 자, 맥주를 섞게 되면 맥주를 3개를 섞었죠. 그럼 45도니까 3으로 나누면 15도로 떨어지죠. 계산을 잘 못하시는 분들 있어요. 20도에다가 5도를 넣으면 가만히 있어봐. 10몇 도밖에 안 되는데 계산해보면 15도가 돼요. 15도가. 물론 이제 물이 다 녹았다고 전제할 때. 이게 얼음 상태로 있으면 그렇게 안 떨어지잖아요. 15도가 돼요. 자, 15도에서 백세주를 섞으면 한 14점 몇 도가 되죠. 그렇죠? 여기다가 소주를 섞어버리면 농도가 확 올라가는 거예요. 16도로.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뭐냐면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가 이 보통주 계속 영업이익이라고 하는 게 있을 때 요거보다
여기 있는 전환사체의 잠재적 보통주에 대한 이 주당이익을 계산할 때 이것이 얘보다 작으니까 얘가 희석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섞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그래서 이걸 섞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왜 그러면 이걸 하나씩 하나씩 섞어야만 하는가? 이것도 궁금하잖아요. 제가 지금 폭탄주 섞는 제조기법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그건 폭탄주고 이건 주식이잖아요. 그럼 주식하고 폭탄주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는 거죠. 관계가 있어요. 이건 아주 절묘한 예인데 이걸 가지고 잘 이해 못하시면 이게 제가 얘기할 때 옛날에 선입선출법이나 또는 뭐 이동평균법이나 이게 금액 크기를 비교할 때 KTX를 이용해서 증명을 했다 그랬는데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해서 세종대왕법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세종대왕의 힘을 걸쳐서 가나다순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얘도 이제 이 폭탄주 제조기법이 이 희석에 대한 얘기다라는 걸 이해 못하신다면 이제 다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이게? 그래서 그 뒤에 가보시면 좀 무미건조하게 써놓은 게 있어요. 430페이지면 가로 2번에 보면 희석 효과를 순서대로 검토하는 이유를 써놨는데 아주 무미건조하게 써놨어요. 읽어보시면 가슴이 탁탁 막혀와요. 이게 무슨 소리야? 있다 이 소리가. 그게 되는데 자 이거를 이제 증명을 해보죠. 그거는 뭐냐면 부의 증가와 관련되는 거예요. 부의 증가와. 자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증명하시면 명쾌해져요. 자 우리는 이 바닥에 어떤 애가 있냐면 기본이라는 애가 있어요. 이름이 기본이에요. 그렇죠? 기본이라는 애가 있는데 이 기본이라는 애는 돈 10,000원을 들고 있는 애예요. 돈을 10,000원을 갖고 있는 애예요. 오늘 점심을 10,000원 내고 먹어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에는 전환사채라는 애가 있어요. 전환이라는 애가 있어요. 전환사채. 전환이라는 애는 뭐 얼마가 있냐면 돈이 얼마가 있냐면 8,000원이 있어요. 자, 그런데 전환이라는 애가 점심을 먹으러 갔는데 중국집을 간 거예요. 중국집을 갔는데 기본이라는 애가 탕수육을 시켜 먹어야 10,000원짜리를 정확히 보니까 기본이라는 애가 먹고 있어요. 그래서 가서 물어본 거예요. 너 뭐 먹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나 탕수육 시켰어. 그러면 자기는 8,000원 갖고는 잡채밥밖에 못 시키거든요. 그래서 야 잘됐다 같이 먹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는 탕수육을 먹죠. 탕수육을. 여기는 뭘 먹죠? 잡채밥을 먹죠. 잡채밥을 먹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전환이라는 애는 기본이라는 애한테 밥을 같이 먹자 그러면 기본이라는 애는 언제나 밥을 같이 먹어야 돼요. 기본이라는 애는 항상 그 반에서 늘 불쌍한 애가 한 명씩 있잖아요. 걔예요. 누구와도 같이 밥을 먹어야 되는 아주 불쌍한 애예요. 반에 그런 애들이 있었잖아요. 왕따 당하고 이런 애들. 걔예요. 걔가 기본이에요. 그러면 야 잘됐다. 우리가 밥을 같이 먹자. 자 이렇게 되게 되면 각각 밥을 9,000원어치 먹을 수 있게 되죠. 탕수육의 반은 전환일 거죠. 잡채밥의 반을 기본한테 주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9,000원어치 밥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전제는 뭐냐? 밥을 똑같은 속도로 먹어야 돼요. 근데 이 기본이라는 애가 거지같이 먹는다 이래버리면 이거는 뭐 탕수육 다 먹을 때 얘는 한 젓가락 먹는 거잖아요. 한 숟가락? 그럼 뭐 같이 먹는지 않는 게 낫죠. 여기서 전제는 밥 먹는 속도는 항상 똑같아야 돼요. 누구나. 그런 전제하에서 자 같이 밥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두 개를 섞었을 때 뭐가 돼요? 9,000원이 되죠. 이렇게. 이게 뭐야? 기본 주당이. 이게 전환사채 주당이. 이것이 뭐야? 희석 주당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희석 주당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전환사채가 이렇게 보통주라고 얘기하면 뭐가 되는 거죠? 9,000원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런 거예요. 이게. 그러면 전환사채 소유한 사람들은 뭐예요? 자신의 부가 1,000원이 증가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주식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난 주식이었던 것 같아. 이러고 기본이라는 데서 우리가 남이가 이러면서 악수하면서 얘기하는 거죠. 이게. 자 그런데 이 전환이라는 애한테는 하나 걱정거리가 하나 있어요. 어떤 걱정이 있냐면 이 바닥에는 거지 같은 애가 하나 있는데 걔가 신준수건이라는 애예요. 신준수건이라는 애는 일반적으로 숟가락만 들고 다니는 아주 거지 같은 놈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준수건부사체에서는 상환할증금에 대한 조정 이거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신준수건부사체에서 액면상환 조건이라면 그거마저 없는 거죠. 그럼 얘는 뭐야? 숟가락만 들고 다니는 애예요. 고등학교 다닐 때 숟가락만 들고 다니는 애가 있잖아요. 이게. 네? 그런 애들은 되게 좀 짱이죠. 그렇죠? 좀 짱이잖아요. 근데 또 짱인 애가 또 그러면 또 그나마 이해라도 하는데 아닌 애도 막 그런 애가 있잖아요. 이게. 네? 자 그런데 이 얘기는 걱정거리가 하나 있는 거예요. 어떤 걱정거리가 있냐면 신준수공이라는 애가 혹시 오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이 하나 있는 거예요. 얘는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게. 그지예요. 그지. 혹시라도 얘가 안 온다면 둘이 밥을 먹을 때 자기는 9,000원치 밥을 먹을 수 있지만 혹시라도 얘가 와서 같이 셋이서 같이 밥을 먹게 되면 이게 엄청난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탕수육의 3분의 1을 먹으려고 내 잡채밥에 3분의 1을 덜어줘야 되는 거예요. 얘도 먹을 테니까 얘도 잡채밥 먹을 줄 알아요. 자, 그러면 셋이 같이 먹게 되면 부가 얼마 돼요? 6,000원으로 떨어지게 되죠. 자, 이제 전환사채 소유자는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신주수권 소유자가 오면, 신주수권이라는 애가 오면은 같이 밥을 먹어야 되고, 안 오면 둘만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불행은 늘 불길한 대로 되는 거잖아요. 얘는 늘 와요. 얘는 뭐야? 남들이 같이 밥 먹자 그러면 무조건 같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내게는 얘와 같이 밥을 안 먹을 권리도 있고 먹을 권리도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반드시 온다는 걸 전제한다면 나는 안 먹는 게 유리하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중국집에 딱 들어갔는데 기본이라는 애가 있어요. 야, 너 뭐 시켰니? 막 얘기를 하는데 얘가 숟가락 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기 가서 혼자 먹는 거죠. 골방에 들어가서 저기한테 얘기하지 마시고요. 잡채 하나 주세요. 그 먹는 거죠. 아시겠죠? 왜 순서대로 하는지. 그거를 거기다 학술적으로 쓰는 거예요. 네? 학술적으로 쓰는 거 무슨 얘기인지 모르잖아요. 이 얘기를 이제 이해하셔야 돼요. 왜 순서대로 하는지. 그래서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전환사채는, 전환사채의 주당이익이라고 하는 얘는 뭘 말하냐면은, 얘가 사채로서 자기가 가져가는 부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8,000원이에요. 근데 얘가 만약에 자기가 보통주가 돼버리면, 주주의 일원이 될 거 아니겠어요? 주주의 일원이 되게 되면 자기는 9,000원을 가져가게 돼요. 1,000원을 더 가져가게 되죠. 그러면 그때부터 자기는 보통주라고 우길 거라는 거예요. 그게 희석주당이익이에요. 이렇게. 자,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왜 희석효과는 영업이익을 가지고 계산하나? 계속 영업이익을 가지고. 왜 당기순이익 갖고 안 하고? 왜 계속 영업이익을 가지고 하냐라는 건데, 이 얘기는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이런 거랑 같은 거예요. 뭐 이해하지 못하셔도 상관없어요. 더 절묘한 일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 뭐냐면은 이 전환이라는 얘가 밥을 같이 먹어요. 신지수권이라는 애는 없어요. 없다고요. 없어요? 없는데 전환이라는 애가 같이 밥을 먹을 때 문제는 뭐냐면은 이 탕수육을 먹는데 이 중국집의 탕수육이 맛이 없어요. 맛이 없다고요. 자,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계속 영업이익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중단 영업이익이 있죠? 합치면 당기순이익이 있죠, 이렇게. 그러면 계속 영업이익이 있고 중단 영업이 있을 때 계속 영업이익은 아직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익이잖아요. 중단 영업이익은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이익이죠. 그러면 계속 영업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의 맛이에요. 음식이 맛있다는 거예요, 계속 영업이익은. 그런데 중단 영업이익이 굉장히 많으면 당기순이익은 별 볼 일 없는 거잖아요. 있어봤자. 근데 얘가 밥을 먹으러 가는데 탕수육을 딱 먹는데 탕수육 하나 딱 찍어서 먹어보니까 이건 맛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전환이라는 애가 얘기하는 거죠. 미안해, 나 혼자 먹을게. 들어가서 우리 같이 먹자 이렇게 해갖고 너 뭐 시켰니? 탕수육? 그래, 야, 탕수육 빨리 오면 좋겠다. 잡채밥은 좀 이따 먹고. 그리고 딱 오는데 탕수육 먼저 왔어요. 아줌마 탕수육부터 주세요. 그래서 탕수육 먼저 와서 딱 찍어서 딱 먹는데 이건 이상한 거예요. 가끔씩 중국집 가보면은 탕수육이 아닌 탕수육들 있잖아요. 저희 삼각지에 가보면 이런 얘기까지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기 삼각지역 있어요. 삼각지역에 가보면 삼각지역이라고 아세요? 또 촌에서 오셨으면 잘 모르니까. 삼각지역이라고 있는데 삼각지역에 보면 여기 용산 가는 데고, 여기가 이제 그 이태원 가는 데고, 이쪽이 이제 여기가 이제 광화문 가는 쪽이면 여기 사거리가 있잖아요. 사거리가 있는데 여기에 명화원이라는 중국집이 있어요. 유명해요. 아시나요? 가지 마세요. 유명하다 그래서 저는 가봤는데 짜증이 확 밀려오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건? 네? 그 다음에 짜장면을 시켰는데 이건 마카로니예요. 이건 뭐 아주 끔찍해요. 왜 유명한지 모르겠어요. 여기를 1시간씩 줄 서서 기다려서 먹는데 이해가 안 돼요. 네? 저희 텔레비전에 그 SBS 무슨 맛대 맛 이런 거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뭐 온 세상 집들이 다 그런 집이잖아요. 이게. 다 출연했다고. 왜 출연했는지 모르겠어요. 틀림없이 돈 주고 출연했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간에 이 맛의 문제예요, 맛에. 그럼 딱 먹어본 다음에, 맛없으니까, 됐다, 그냥 나 혼자 먹을게, 이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희석효과를 계산할 때는 계속 영업이익만 가지고 계산해야겠다는 거예요. 제 이 말은 이제 무슨 뜻인지 잘 모르셔도 돼요.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더 적절한 예가 없어서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맛의 문제다라는 거죠. 계속 기업이 영업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얘기고 당기순이익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중단 영업이익이 있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판단을 할 때 회사는 뭘로 판단해요? 이걸로 판단하겠어요? 전환사채가? 전환사채는 이걸로 판단하지 않아요. 이걸로 판단한다, 그걸로. 예전에 이렇다는 거예요. 예전에 중국집에 가봤더니만 탕수육이 맛이 없었다는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이라는한테 너 뭐 먹니? 저 탕수육 먹어. 그러면 그래? 잘 먹어. 그리고 나는 혼자서 잡채만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유 자식 탕수육 맛없는 것도 모르고 자, 잘 먹어라 이러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얘를 순서대로 한다는 생각을 하시고 계속 영업이익만을 가지고 희석효과를 계산한다는 것도 아셔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430페이지에 보시면 그림 21-9를 보시면 잠재적 보통주의 주당이익이 있는데 잠재적 보통주의 주당이익을 보시면 그걸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잠재적 보통주의는 아까 계산한 거니까 그 위에 분자 있는 게 있죠. 분자 있는 게 여기 위에 있는 것들이 요거 여기 분자 있는 거죠. 이렇게. 이 분자 있는 걸 계산해서 잠재적 보통주의 종류별로 주당이익을 하나씩 계산하셔야 돼요. 계산하게 되면 이것을 계산하게 되면 이게 금액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금액이 주당이익이 낮으면 낮을수록 희석효과가 큰 거예요. 네? 낮으면 뭐가 되죠? 낮으면 물이 된다니까요. 높으면은 소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농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희석효과가 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431페이지 예제 6번 있는데 자, 그거는 잠시 쉬었다가 얘기를 하죠.